이제 생태계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단원이고, 생태계와 상호작용. 여기도 뭐 이렇게 뭐 할만하죠 사실. 1학년 과정이랑 많이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루는 체계이다. 뭐뭐뭐 계자 붙으면 어떤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그런 게 서로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어떤 계라고 하는 용어가 붙습니다.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는데 하나의 기능적인 계이다, 시스템이다. 하나의 계로 되어 있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사막 생태계, 초원 생태계, 뭐 산림 생태계, 바다나 호수 생태계, 이런 생태계들이 있는 거죠. 일정한 지역에서 상호작용하는 생물들, 그리고 생물이랑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생물이랑 그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까지 합쳐서 그거를 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대기, 물, 토양 이런 거는 비생물적 요소고요. 비생물 요소고, 비생물 요소. 이제 동식물 등 생물들 있지, 세균도 다 포함됩니다. 세균 다 포함해서 생물들이 있는 거 생물 요소라고 하고, 요런 애들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생태계의 생물들은 수많은 개체가 무작위적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개체군, 군집으로 이어지는 계층적인 구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 모여 있고, 그런 종들이 또 이제 다른 종하고 같이 있으면 군집이 되고, 그 군집이 비생물적 요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있다라는 거, 체계적으로. 개체는 이제 독립적으로 생명활동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하고요. 뭐 사람 한 명, 뭐 사슴 한 마리, 뭐 이런 거 개체가 되는 거죠. 개체군은 일전 지역에 동일 종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있는 것이 개체군이고요. 대부분 같은 종의 개체들끼리 개체군을 이루고 산다. 군집은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체군이 모여 생활하는 것인데, 군집 내 개체군은 다른 개체군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뭐 잡아먹고 잡아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로 공생관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그런 애들이 이제 군집이라고 하고, 그 군집은 이제 생물 요소인데, 그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랑 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면 생태계라고 한다.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나뉘어져 있고요. 생물 요소는 모든 생물을 뜻한다. 근데 생물은 역할 또는 이제 양분을 섭취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누게 되고, 생산자는 이제 양분을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무기물은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무기물이거든요. 그거에서 뭐 포도당 이런 유기물을 만드는 거죠. 그런 애들 식물 조류. 요때 조류는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녹조류, 갈조류, 뭐 홍조류, 뭐 이런 조류를 말하는 거고, 이런 애들은 어찌됐건 엽록체는 있어야죠.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광합성 할 수 있어야지 생산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먹어서 유기물을 얻는다. 초식동물, 육식동물들이 있고, 분해자는 이제 뭐 이렇게 막 잡아먹는 건 아니고,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이런 여기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양분을 얻죠.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나 버섯 등은 분해자에 해당하고, 버섯은 생산자 아닙니다. 분해자고요. 분해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비생물 요소로 돌려보낸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분해자가 없으면 이제 시체들이 막 쌓여 있겠죠. 시체나 배설물 이런 게 쌓여 있는데, 그거가 이제 순환이 되도록 해주는 게 분해자이다.
그다음에 비생물 요소는 이제 빛, 공기, 물, 온도, 토양 등 생물을 둘러싼 무기 환경을 뜻한다. 비생물 요소는 생물에게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활 터전을 제공한다. 이해하시죠? 개체 단계의 예. 토끼는 다른 토끼와 먹이를 두고 경쟁한다. 계절에 따라 털갈이를 한다. 개체 군 단계의 예. 기러기 때는 겨울이 다가오면 월동지를 찾아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 리더의 지도 아래 먹이를 찾고 천적의 공격을 피한다. 군집 단계. 이건 개체군. 군집 단계. 다른 애들이랑 서로 상호작용하는 건 군집 단계네. 다른 종이랑. 아무튼 저런 것도 좀 읽어두시고.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상호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산자들이 산소를 많이 이제 만들어서 공기의 함량을 뭐 조절한다던가 뭐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해자나 뭐 이런 애들이 생물 요소가 이 애들한테 뭐 빛 에너지 뭐 이런 거 받아서 광합성하고 이럴 수 있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책에 아무튼 얘네들끼리는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요거는 작용이라고 하고 요거는 작용이라고 하고 요건 반작용이라고 해서 용어를 나눴는데 책이 그렇게 된 것 같지 않네 지금. 여기도 상호작용이라고 돼 있네. 얘는 작용 반작용 이렇게 용어를 썼었거든요. 요대로 그냥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햇빛은 이제 비생물적 요소죠. 광합성하는 거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준다. 화살표 방향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붉은 여우 물고기 물 먹거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같네. 아니네. 이걸 봐야 되겠구나. 붉은 여우가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이거는 얘네들끼리죠. 생물 요소끼리죠. 얘는. 이거는 이제 토양을 비옥하게 하니까 생물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준 거죠. 요거 예전에 이 용어를 얘네는 상호작용, 얘는 반작용, 요거는 작용 이렇게 이제 구분했는데 그런 게 없네. 하여튼 요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구분을 하라 이거지. 낙엽이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건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준 거다. 식물의 뿌리와 지으류의 풍화작용, 이거는 이제 바윗돌 부시는 거죠. 이런 것도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준 거다. 지렁이가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준다. 이거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준 거다. 일조량 감소로, 이거는 비생물이죠. 광합성량이 줄어들었다.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준 거다.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죠. 온도에 따라서 단풍이 들고 낙엽이 생기니까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런 건 이제 생물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말하는 거고, 이런 거 구분해 주셔라. 생태계는 동물, 식물, 세균, 곰팡이 등 생태계 내의 모든 생물을 뜻하는 생물 요소와, 생태계는 생물 요소와 빛, 물, 공기, 토양 등 생물을 둘러싼 모든 무기 환경을 뜻하는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 중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을 생산자라고 하면 되고, 스스로 양분 합성하지 못해서 다른 생물을 먹어서 유기물에 없는 생물을 소비자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체나 배설물로부터 유기물을 얻는 생물을 분해자라고 하면 되고,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 식물의 수분을 돕는 거, 이거는 생물 요소 가운데 생물 요소 사이에서 상호작용이고, 겨울이 되면 이런 게 중요하죠. 온도가 내려갔다 이 이야기죠. 겨울잠 자는 것은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이해하시죠? 글씨 읽어보면 잘 읽어야 됩니다. 이런 거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되고,
자, 그렇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 하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나 물질이 순환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구분했네, 이것도. 물질은 순환을 하는데 에너지는 흘러간다, 이렇게 써있네. 물질은 지구 내에서 순환을 해요. 근데 에너지는 태양에서 들어오고, 나중에 또 이제 외부로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물질은 이렇게 자꾸 순환을 하는 거고, 물질은 순환을 하는 거고, 에너지는 흐름이다. 생물은 광합성과 먹이사슬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 태양의 빛에너지와 달리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유한하다. 생물은 주위 환경과 물질을 주고받음으로써 물질 순환의 고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는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생태계에 존재하는 물질은 광합성, 호흡, 먹이사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를 이동하며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과 먹이사슬을 거쳐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나중에 빠져나가요. 에너지는. 물질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을 하는 거다. 물질은 생태계 내에서 반복적으로 재사용되며 끊임없이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모두 열에너지 형태로 변환되어 외부로 방출된다. 그런데 이제 그 방출되는 것만큼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태양 에너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외부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물질의 순환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빠져나간다. 결국에 이거는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물질의 이동은 순환, 에너지 이동은 한쪽 방향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분해자가 사라진다면 물질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 물질은 생태계 내에서 먹이사슬을 따라 생물요소와 비생물요소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하지만 태양으로부터 생태계로 유입된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한 방향으로만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태양의 빛에너지의 공급이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 이해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생태계에서의 물질 순환이 이제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지금. 탄소 순환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는 애를 아니면 이제 물 속에서는 탄산수소 이온 이런 걸로 있습니다. 탄산수소 이온. 그리고 생명체에서는 유기물 형태, 유기물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생명체 내로 이제 들어오려면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로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무기물이고요. 유기물은 포도당 이런 건 유기물이에요. 그런 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소비자 이렇게 거치면서 여기서 일로 가야 되네. 이렇게 가서 얘가 죽거나 이러면은 분해자가 이걸 분해해서 이렇게 화석연료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토양 성분으로 되돌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애를 다시 가져다가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다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고, 근데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을 수 있어요. 물에 녹으면 탄산수소 이온이 돼요. 탄산수소 이온. 이거는 이제 물 속에 녹아 있을 때, 이거 아니면 탄산 이온인데 CO3 이가 마이너스. 주로 이 형태로 있는 거죠. 요런 애가 칼슘 같은 거 만나면은 석회암이 되고, 여기는 이제 화석연료만 나왔지만, 요런 게 직권으로 갈 때 CaCO3 그냥 적어놓을게요. CO3인데 석회암 이런 게 됩니다. 석회암. 여기는 요거만 나와 있는데 석회암 형태로 많이 저장이 됩니다.
직권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뭐 조개나 산호나 이런 거 몸체에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다. 대기에는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형태, 물속에서는 요거, 아니 탄산이온도 있긴 해. 이렇게 이가 마이너스도. 그런데 이런 애들이 생산자나 뭐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유기물이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생물들의 사체가 석탄이나 석유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화석연료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원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한 380 ppm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점점 많아져서 벌써 2026년이잖아요. 400 ppm이 넘었고 이미 계속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가둬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 그런 거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순환. 탄소는 이제 이산화탄소, 유기물, 뭐 탄산이온 이런 형태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질소는 이제 공기 중에 N2로 있어요. 질소는 대기 중에 있을 때 N2로 있습니다. N2가 이제 N이 삼중결합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되게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숨 쉴 때 그냥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냥. 질소가 필요해. 왜냐하면 단백질의 주성분이고, 뭐, 핵산에도 질소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근데 공기 중에 많아도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애가 질소 고정 세균이야.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질소 고정 세균이 있어요. 그 애가 암모니아 이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질소 고정 세균이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한다. 이게 암모늄 이온이야. 이게 NH4 플러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암모니아 상태는. 왜냐면 암모니아에서는 이제 단일 결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끊기 쉬워요, 얘는. 그래서 이 상태로 있는 애를 직접 흡수해서 생산자가 쓰거나, 생산자도 이제 포도당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산자도 단백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데 쓰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 애가 또 있어요. 질산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바꿔주는 세균은 질산화세균이라고 해요. 질산화세균. 요 애가 이걸 바꿔줘. 그러면은 요거를 흡수해서 생산자가 이거를 유기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다시 먹히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러면 이제 여기 질소가 전달이 돼요. 그랬다가 뭐 얘를 또 잡아먹겠지, 사람이 소를.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그냥 죽었다, 아니면 배설물 같은 게 나온다, 이런 분해자가 또 암모늄 이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고, 근데 여기 있던 애가 다시 또 탈질산화 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질소로 또 만들어요. 그래서 또 요 내에서 계속 순환을 하는 거고, 자연적으로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을 해주면 되긴 하는데, 공중에 이렇게 번개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 삼중결합을 끊을 수 있어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공중에서 방전이 되거나 이럴 때 질산이온이 만들어져요. 질산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공중 방전에 의해서. 그거를 써도 되고. 근데 이거는 되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을 기르고 이럴 때 뭐 농작물이 쑥쑥 자랄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공장이지, 공장.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식물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소 순환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이 다 있습니다.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 중의 질소를 질소 고정 세균,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이런 애 등이 암모늄이온으로 전환해 주는데 이거를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한다. 얘를 다시 질산이온으로 바꿉니다. 그 질산화 작용이라고 한다. 질산 NO3- 질산이온으로 바꾸려면 질산화 세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식물이 흡수를 해요. 흡수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형태로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식물이 자기가 필요한 걸로 바꾸는 거를 동화작용이라고 했죠. 동화작용 저번에 공부했죠. 복잡한 형태로 바꿉니다. 이거를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질소 동화작용으로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드는 상태인데 그거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질소 화합물의 분해, 이거를 다시 질소 화합물을 분해자가 배설물 같은 데 있는 질소 화합물 있죠. 그거를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아가게 하거나 질산화 세균에 의해 질산이온으로 전환되는데 암모늄 이온과 질산이온이 식물 뿌리로 재흡수되기도 한다. 퇴비 뿌린다라고 하죠. 퇴비. 뭐 얘가 뭐 배설물 같은 거 나오면은 이거를 그냥 뭐 이제 치우는 게 아니라 이거 잘 이렇게 약간 삭혀놨다가 퇴비를 뿌립니다. 식물한테, 아니 농작물한테. 그럼 또 식물이 쑥쑥 잘 자라요. 근데 요렇게 있던 애들을 다시 질소로 만드는 애는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해요. 토양 속에 있는 질산이온을 탈질산 세균에 의해 탈질산화 작용을 거쳐 질소기체가 되어 대기 중으로 나갑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건 질소 순환이고, 질소 순환이다. 생태계 내에서의 에너지의 흐름. 요거 조금만 이따 하고 일단은 합시다. 102쪽 보시고 102쪽. 요건 탄소순환, 요거 질소순환 정리는 되어 있고, 예제 한번 풀어보시고, 답이 바로 나와있긴 하네요. 예제 한번 풀어보시고. 질소순환과 탄소순환의 일부 과정인데 가와 나는 생산자와 분해자 중 하나이고 기업과 이온은 각각 암모늄 이온과 질산이온 중 하나이다. 또 얘가 이렇게 만든다. 얘가 분해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가 분해자죠. 분해자. 가가 분해자고, 요거는 요거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생산자가 맞죠. 생산자. 그 다음에 가와 난 썼죠. 일단 얘가 분해자, 얘가 생산자고, 그리고 질산화 작용이 되면 여기는 질산이온이 되고요. 질산이온 NO3-인데 여기 질산이온 한글로 써도 되죠. 질산이온. 요거는 이제 암모늄 이온이 되겠죠. 왜냐면 기업간 이온은 암모늄 이온과 질산이온 중 하나다. 그럼 요거 요렇게 되는 거는 디귿은 어떤 과정이냐? 질소 고정이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답에는 뭐 그래서 질소 고정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질소가 질산이온이 되는 거는 공중 방전으로 인한 질산화 작용이고요. 리을은 각각 어떤 작용이냐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을은 공중 방전에 의한 질소 고정. 공중 방전에
질소 고정. 왜냐하면 공중에 질소랑 산소랑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번개가 꽝 치면은 NO3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한 질소 고정이고, 쓰면 되고, 기억률도 썼고, 미음을 일으키는 생물이 무엇이냐? 미음은 탈질산화 세균. 탈질산화 세균이 됩니다. 다 썼어요? 이렇게 되고, 에너지 흐름은 좀 이따 하시고, 에너지 흐름은 조금만 있다, 이건 조금만 있다 하고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넘겨보세요. 자, 104쪽.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고 순환하다가 나중에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물질들은 이 내에서 순환을 하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이해하실 것 같고,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대표 예제도 좀 같이 볼게요. 상호작용은 시스템 구성 요소다. A와 관련된 상호작용의 예와 관련된 설명이다. A는 뭐 지렁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직권을 구성하는 시스템에는 뭐 기권, 생물권, 수권 뭐 이런 것도 있죠. 외권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A에는 요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뭐 생물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A와 C 사이에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나타난다. C는 뭐 따로 뭐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네요. 근데 다른 권하고 뭐 이런 게 있구나. 지나친 비료 사용으로 인해 녹조는 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녹조는 수권에서 발생하니까 수권이네. 디귿은 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이산화탄소는 기권이니까 이거는 직권이네요. 토양의 공기가 잘 통하게 되었다. 직권이네. 그럼 이제 하여튼 둘은 이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일어나죠. 뭐 수권에 물을 뭐 생물한테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순환 일어나죠. 그다음 에너지 흐름도 일어나지. 수권에 있는 에너지가 생물권으로 갈 수 있지. 뭐 다른 권하고 당연히 이제 에너지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은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권에 있는 이산화탄소 탄산 이온이 뭐 조개 구성 성분이 된다던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수권에 있는 수권이 생물권으로 물질 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B는 기권은 아니고 직권이고, 화석 연료의 생성 과정은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인데, 그럼 A랑 B네. A랑 B 맞죠? A랑 B 1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화석연료 생성은 A와 B.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이제 직권이랑 생물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녹조 발생은 생물권이랑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생물권이네요. A가 생물권이고, B가 직권이고, D는 수권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기권밖에 없죠. 기권이고, 그 다음에 식물권의 증산작용은 생물이 그 기권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생물이 기권에 영향을 주고 받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A랑 C니까 기역에 해당하고, 그쵸? 식물 뿌리에 의한 암석의 풍화는 생물과 직권이죠. 그럼 니은이죠.
육상동물이 호흡할 때는 생물과 기권이죠, 기권. 요거는 아니네, 그쵸? 근데 생물권에서 뭐 수권, 이게 육상동물이기 때문에 뭐 수생동물이 호흡할 때는 디귿도 괜찮죠, 사실은. 왜냐면 이산화탄소 같은 게 수권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내용이 많네. 내용이 많은데 아직 순생산량 이런 걸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하고, 그래서 개념 기본 문제에서 1번부터 5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광합성통이 스스로 무기물, 유기물로 만든다. 생산자. 광합성 하지 않고 다른 생물을 먹어서 유기물을 얻는다. 소비자. 사체나 배설물을 이제 분해한다. 분해자. 그 다음에 세균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토양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억은 나에 해당하고, 습속의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는 높아진다. 습속에서가 중요한. 얘가 뭐 증산작용 하는 거잖아, 그쵸? 이거는 기온이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졌다. 이거는 이제 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거 나는데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한다. 그냥 이거는 분해까지만 되어 있구나. 분해해서 뭘 되돌린다 이런 게 아니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이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 증산작용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나하고다. 1조량에 따라서 식물의 개화 시기가 달라진다. 이거는 이제 이 빛의 1조량에 따라서 생물이 영향을 받은 거죠. 가고. 이거를 선생님은 이제 얘를 분해해서 되돌리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냥 소비자, 이런 이제 어떤 생물의 사체를 분해하는 것까지만 봤네. 이거를 다로 했네요, 지금 다 보니까. 하여튼 나는 이제 숲에 의해서 기온이 낮아진 거니까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준 게 맞고, 1조량은 이제 빛의 쬐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에 따라서 개화 시기가 달라지니까 이게 맞고, 요거는 이제 분해작용을 받나봐요. 분해해서 나는 여기로 돌려준다. 그러니까 나를 고르는 건데, 그냥 분해만 한 거는 이제 이 소비자나 생산자랑 분해자하고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봐야겠다. 그래서 기억은 다. 얘는 나, 요거는 다. 이거 골라야겠다. 이거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경로이다. A가 에너지네, 에너지. 빠져나가는 게 있고요. B는 순환하니까 이거 물질.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순환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생산자죠. 근데 이렇게만 되는, 한쪽 방향으로 이제 호흡만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늘리는 거는 소비자죠, 소비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는 분해자죠, 분해자.
다음에 유기물이 합성하는 과정은 가가 유리하다. 지금 가밖에 없네, 그죠? 유기물 합성하는 과정은 가밖에 없습니다. 나, 다라 모두 유기물을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거 막. 나는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얘를 먹은 거잖아요, 얘가. 나는 안 되네, 나. 나는 이제 나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두 유기물을 이산화탄소를 분해시키는 과정에 해당한다. 나도 되네. 생산자를 이제 소비자가 먹는 거죠? 분해시키는 과정에 해당한다. 유기물을 뭐 세포호흡이 들어가서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는 생산자를 소비자가 먹는 거네. 그때 세포호흡이 일어나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분해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나? 밥을 먹을 때 뭐 그러기는 하겠다. 이산화탄소 발생하게 음식물 섭취하는 걸로 보시고 이산화탄소 발생할 수는 있네. 라 과정을 줄이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 수 있다. 이거 맞죠? 석탄 석유, 화석연료, 연소를 줄이면 기억력 디귿.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질산화 세균은 나고요, 나. 질소 고정 세균은 가고요. 탈질산화 세균은 답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가 과정을 통해 대기 중의 질소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된다. 맞고, 그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하고요. 생산자는 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소를 이용할 수 없다. 근데 요거도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도 되는데 그냥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다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기 중에 질소 농도 감소한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자꾸 생산자 요게 쌓여 있으면, 요게 없으면, 여기로 들어가는 것만 있고 여기로 나오는 게 없으면 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런 과정이 필요하다. 탈질산화 작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네. 에너지 흐름은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 97쪽에 에너지의 흐름. 이렇게 유기물 속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돼 있어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돼 있습니다.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먹히는 과정에서 유기물이 이동하면서 에너지도 같이 이동합니다. 근데 유기물을 분해하면은 거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나와요. 일부는 생명활동에 이용되고 열에너지로 방출된다. 뭐 ATP 같은 거 만든다 배웠죠? 앞에서. 그 다음에 생산자의 몸에 유기물 형태로 저장된 화학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로 전달되며 소비자는 섭취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 일부는 생명활동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근데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열에너지를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이제 2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그런 게 다시 호흡 과정에서 열에너지로 방출되고, 이 분해자가 이 사체를 분해하는 호흡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열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부터 온 에너지가 이런 과정에서 다시 열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고,
지구계로 또 빠져나가게 되죠. 태양으로 에너지가 왔다가 지구에서 또 빠져나가게 되죠.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순환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르므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에너지가 끊임없이 유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를 따지는데,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인데, 그걸 계산하려면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총 에너지 양 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나누면 됩니다.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만만큼 에너지가 있고 얘가 200, 40, 20 있으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가 만이죠. 그 중에 나한테 전달된 게 200입니다. 200 곱하기 100 하면은 2%가 에너지 효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00분의 40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50% 이렇게 되겠죠? 원래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가면서 에너지의 총량은 감소하는 거 맞는데 에너지 효율은 높아집니다. 얘가 얘한테 가면서 2% 에너지 효율이 되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지금 20%였죠. 그러니까 단계가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영양 단계가 이동할 때마다 일부가 각 영양 단계의 흐름에 소비되므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에서 여기로 갈 때는 200만큼, 얘에서 여기로 갈 때는 40만큼만 이동한 거죠. 근데 그 효율은 증가를 한다. 효율. 에너지의 전체 양은 감소하지만 효율은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위 영양 단계 소비자일수록 영양가가 높은 동물성 먹이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성 먹이가 더 영양분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보다는 동물 먹는 게 좀 더 영양 섭취 비율이 더 높아요. 그렇다라는 건 알고 있으시고, 이렇게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 피라미드는 먹이 사슬을 이루는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개체 수, 생물량은 이거는 이제 질량을 말하는 거고, 생물의 양, 이런 거는 하위 영양 단계에서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는 생산자가 제일 많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줄어들어요. 개체 수도 마찬가지예요. 개체 수도 줄어들고, 생물량, 이건 그냥 그램 수도 질량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고, 이거 에너지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생태 피라미드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양, 개체수, 생물량이 감소하므로 생태 피라미드 위로 갈수록 크기가 줄어드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대부분 줄어드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이것도 다 줄어드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해양 생태계에서는 생산자가 더 조금이네요. 이건 뭐지? 왜 그러지? 생산자인 단세포 조류가 빠르게 분열하여 개체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적은 생물량으로도 상위 영양 단계로 충분한 에너지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지? 먼 바다의 생물군집에서는 생물량 피라미드에서 생산자의 생물량보다 1차 소비자의 생물량이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생산자인 단세포 조류가 빠르게 분열하여 개체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적은 생물량으로도 상위 영양 단계로 충분한 양을 할
그러니까 에너지는 생산자가 많은 게 맞는데 생물량, 그 질량은 적다 하더라도 빠르게 분열하여서 에너지 공급은 충분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나 보네. 특수 사례. 큰 나무와 그 나무에 살아가는 생물들로 이루어진 군집의 경우 개체수 피라미드가 생산자보다 그러니까 나무가 크니까 그렇겠죠. 이건 개체수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무가 이따만한 애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곤충도 많고 조류도 많고 뭐 이렇다 얘기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이럴 수 이해가 가네.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생물량이란 생태계에서 살아있는 생물의 총 질량을 뜻한다. 주로 건조 중량, 물기를 뺀 중량으로 측정하며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생물의 총 질량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 숲의 생물량은 그 숲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동물, 미생물의 건조 중량을 합한 양이다. 건조 중량을 합한 양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다에서는 그것도 건조 중량으로 따지면은 이 조류가 그냥 물을 하여튼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네. 이건 이런 경우는 이제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그 물질의 생산과 소비. 생산자가 광합성하는 총 생산량이 있습니다. 총 생산량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으로 생산자가 받아들인 태양빛 에너지 양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총 생산량인데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도 쓰거든요. 자기도 살아가려면. 그래서 총 광합성량 중에서 호흡량을 빼면 이건 자기가 쓴 거. 이거는 이 호흡량은 이거 빼고 나머지를 순생산량이라고 한다. 호흡량, 생산자가 자신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세포호흡으로 소비한 유기물의 양이다. 그걸 빼면은 순생산량이라고 하는데 그 순생산량은 자기가 성장할 수도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날 수도 있잖아요. 성장할 수도 있고 낙엽이나 늙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도 되고 피식량은 이제 1차 소비자가 잡아먹은 양입니다. 피식량, 잡아먹힌 양. 그래서 순생산량에는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제외한 양인데 거기에는 이제 성장량 있고 1차 소비자에게 먹힌 양, 피식량, 분해자에게 전달되어 말라 죽은 양, 고사량 또는 낙엽으로 떨어진 낙엽량 모두 포함된다. 성장량은 생물의 성장에 이용된 유기물의 총량으로 순생산량 중 잡아먹히거나 고사량이나 낙엽량을 제외하고 생산자에게 남아있는 유기물이 성장량이다. 이런 거를 다 구분하시고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 빼면 순생산량이다.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빼면은 성장량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동물에서 섭식량은 이제 먹은 거죠. 자기가 먹은 게 섭식량인데 다 먹었는데 그냥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빼고 나머지를 동화량이라고 하고, 그 중에 호흡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쓰는 게 호흡량. 근데 얘도 이제 1차 소비자, 뭐 2차 소비자 이런 애들은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피식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늙어 죽을 수도 있고, 피식과 자연사. 그거 빼면은 이제 성장량. 그래서 섭식량은 이제 1차 소비자가 먹은 섭식량은 식물의 피식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피식량이 이제 잡아먹는 애가 1차 소비자니까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랑 피식량이랑 같다. 1차 소비자의 경우에 이해하시죠?
다음에 동화량은 동물이 섭식한 먹이를 소화 흡수하여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든 양을 뜻한다. 섭식량 중 소화하지 못하고 몸 바깥으로 그대로 내보낸 배출량을 제외한 양이다. 성장량은 동화량 중 호흡량과 천적에게 먹히거나 자연사한 양을 제외한 양으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유기물의 양이 성장량이 된다. 이 그림에서 식물에서 피식량이랑 초식동물 1차 소비자죠.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랑 같다. 하시죠. 광합성은 태양의 열에너지를 빛에너지라고 해야 됩니다.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된 거고, 유기물 속에 포함된 화학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고.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에너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거죠.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근데 뭐 에너지 효율 이런 건 증가할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데 에너지 양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는 이게 뭐 개체수네요. 개체수가 이런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는 게 안정한 상태고 평형 상태인데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생산자는 감소하고 많이 잡아먹히니까 얘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죠. 그러다 보면 얘가 2차 소비자 증가하고 1차 소비자 감소했으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할 거 아닙니까? 또 먹을 게 없고 잡아먹는 애가 많으면 얘가 감소하면 나중에 얘는 증가하고 얘도 감소하죠. 먹잇감이 감소했으니까 얘도 감소하죠. 그래서 나중에 회복이 되긴 하는데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피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좋고 생태계는 평형이 깨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의 종의 구성과 개체 수,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 등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된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그런 게 깨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안 깨지면 좋은 게, 안 깨지려면 이제 복잡한 생태계가 안 깨지는 거다. 왜냐면 여기서 얘가 죽는다. 그럼 얘 죽고 얘가 죽어도 다른 애를 잡아먹으면 되니까 수리부엉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극의 펭귄. 남극의 펭귄은 먹이가 풍부한데도 극심한 추위로 인해 일정한 개체수 유지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다. 비생물 요소도 그 생태계 평형의 유지에 이제 관여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거는 비생물 요소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평형이 파괴가 되는 예, 외래 생물이 유입되는 예, 이건 뉴트리아라고 하는 애죠. 되게 큰 쥐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 식용으로 들여왔는데 이거를 뭐 먹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농장에서 이제 이 낙동강이나 그런 데에서 경상도 쪽이죠. 거기서 이제 풀어준 거야. 그랬더니 얘가 막 생태계를 파괴하고 돌아다녔어. 그래서 다시 얘를 잡으면 한 마리당 2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오긴 했는데 외래종을 유입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고, 이렇게 도시개발 하거나 이럴 때, 뭐 도로를 건설하거나 이럴 때 서식지 파괴가 일어났고, 화석연료 과다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고요. 환경 오염도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기름인가? 기름 모습인가?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 파괴가 될 수가 있는데, 뭐 남획 금지, 불법 포획 금지, 뭐 이런 거 운영, 환경 오염 감소시켜야 되고, 보호구역 지정해서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것 등이 대책이 될 수가 있죠. 네. 해안 사고 보건, 이게 자꾸 이 모래가 쓸려 나가가지고 모래사장이 없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반달 가슴곰이 원래 지리산에 있었는데 멸종됐었는데 이거를 보호하고 방생하고 이래서 지금은 지리산에 반달 가슴곰이 있대요. 그리고 뭐 이랬었던 적이 있다. 하이바브 고원에서 어떤 이제 이런 데서 사슴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지금 보면 이제 늑대가 요거 사슴이 요랬어. 근데 이렇다라고 해서 얘가 사실 사슴이 더 적은 건 아니고 이건 곱하기 1000이고 얘는 곱하기 100이죠. 아무튼 요때도 사슴이 더 많긴 많은 거예요. 원래 많은데 늑대를 잡은 거예요. 늑대 사냥을 허용을 해. 그럼 늑대가 줄었죠, 이렇게? 그러면 사슴 늘어나긴 하겠지? 근데 이게 늘어나는 건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사슴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초원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사슴이 풀을 다 뜯어먹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초원이 너무 줄어드니까 사슴이 또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원래 사슴 개체수보다도 작아진 거지. 그쵸? 예. 사슴 보호하려고 늑대를 사냥을 허가를 했다가 늑대도 줄어들고 사슴도 줄어들고 초원도 줄어들고 황폐화되고 생태계가 이제 이거는 이제 깨진 거죠. 예. 초원도 줄어들고요. 그랬던 적이 있다.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의 종의 구성과 개체수,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 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안정한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돼야 된다.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평형을 이룬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1차 소비자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얘가 생산자가 감소했으니까 1차 소비자 개체수도 감소하겠죠?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생산자는 줄어들겠지?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죠. 생태계 평형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먹잇감이 사라졌을 때 다른 먹잇감으로 대체해서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 이게 10, 100, 10만의 에너지가 와서 그 중에 1000 정도는 생산자가 쓰고 나머지 99,000은 뭐 자연 상태에 뭐 저장되거나 이러겠지. 하여튼 광합성량이 이제 1000 정도 돼서 자기가 800은 호흡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늙어 죽는 애가 이제 뭐 100이고 나머지 100은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1차 소비자도 2차 소비자에게 20만큼은 잡아먹히고 자기 세포 호흡하고 뭐 이럴 때 쓰고 70 이렇게 씁니다. 얘도 이제 죽는 애 호흡하는 데 쓰고 그냥 죽겠죠. 죽으면 이제 사체 배설물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게 들어온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 에너지 효율은 이제 전 단계에서 자기 단계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예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예제 풀어보시고요.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은 요거 지금 20이잖아요. 여기 20이잖아요. 20 중에 8은 죽는 거고 여기를 모르네? 그럼 여기서부터 가야겠다. 여기서. 니은부터 얘가 0.4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얘는 들어온 거는 0.4 니은
근데 요 말을 읽어야 되네요. 요 그림상을 못 푸네. 그러니까 A에서 B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B에서 C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의 5배이다. A에서 B로 전달되는 게 B에서 C로 가는 거의 5배이다. B에서 C로 가는 거가 0.4죠? 0.4의 5배니까 2네. 여기로 가는 거는 10이고 2가 맞죠? 맞죠? 얘가 1.3이니까 얘가 0.7이네요. 그래서 A에서 B의 이름과 각각 받아들이는 에너지 형태를 쓰시오. A는 생산자. 근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는 에너지 형태 비대너지라고 써야겠네요. A는 생산자고 광합성이 해야 되니까 비대너지. 나머지는 뭐 화학에너지로 쓰면 되겠죠. B는 1차 소비자. 화학에너지. C는 2차 소비자. 뭐 유기물은 화학에너지니까 화학에너지.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값. 기억은 10이고 니은은 0.7이고. 에너지 효율. A는 그러니까 20을 전달받은 겁니다. A는 20에서 2가 전 단계 전 단계가 이제 2000이네, 2000. 그러니까 A 같은 경우 전 단계가 2000이니까 2000에서 20이 왔네. 1%가 맞고 A는. B는 20에서 2가 왔네요. 10%네, 10%. C는 2 중에 0.4. 그러면은 20%네요. 이해하실까요? 네. 이거는 아까 했고. 이거는 해야 되나? 이거는 이거 넘어가고요. 예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만. 실제 증발산량과 순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실제 증발산량은 어떤 지역에서 일정 기간 토양 수면에서 물이 증발한 양과 식물의 잎 기공에서 증산작용을 통해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더한 값으로 전체적인 증발되는 양을 실제 증발산량이라고 하네. 해당 지역에서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나타낸다.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실제 증발 산량이 많을수록 순생 산량이 증가한다. 이거 쓰면 되겠어. 근데 이렇게 돼 있구나. 나는 그거 쓸 것 같긴 하다. 실제 증발 산량이 많을수록 순생산량이 증가한다. 순생산량이 증가한다. 극지방은 실제 증발 산량이 적지만 수분량은 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순생산량이 낮은 까닭은. 근데 이제 햇빛의 양이 너무 적은 거죠. 여기 기온이라고 돼 있구나. 뭐 그것도 뭐 맞는 얘기지. 요거 참고할게요.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고 얼음으로 얼어 있어서 그렇구나.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적고 기온이 낮아 식물의 광합성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극지방은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적고, 기온이 낮고, 뭐 햇빛도 적겠죠. 햇빛의 양도 적어서 광합성량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09 쪽에 6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고, 이번에 에너지양 각각 구하시오. 얘가 만이네요. 만, 그쵸? 네. 10만 중에 이제 만이 에너지가 된 거고요. 요거는 빼면 1000인가요? 1000? 1000이니까 1000이네. 1000. 다음에 이거 200이네. 200 맞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에너지가 먹이사슬 따라 A에서 C로 이동할 때, AC에서 C로 이동할 때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밑에 있는 게 이제 생산자니까, 요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은 거꾸로입니다. A, B, C, A에서 C까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은 이거 계산해도 됩니다. 이거 이제 얘는 10%, 얘는 15%, 얘는 얼마죠? 20%네요. 5분의 1이니까 20%. 20%고 얘는 15%고 얘는 10%네. 그 다음에 가와 나에 해당하는 양은 생물인데 이게 총 생산량이 된 거고, 나는 순 생산량이 됩니다. 피식량이 1차 초식 동물의 섭식량에 해당하죠. 피식량.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생태계 평형이죠. 생태계 평형. 그 다음에 10번에 순서대로 써라.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얘가 감소했는데 맨 나중에는 뭐 증가하면 될 것 같긴 하고, 나중에 뭐 같고. 그럼 얘가 감소하면은 생산자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디귿이 먼저 돼야겠죠? 얘도 감소해야겠죠? 그러다가 기억이 들어가야 되네.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생산자 개체수가 감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다음 기억 아닌가요?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증가해서 생산자 개체수가 감소하고 2차 소비자 개체수가 증가해야 되죠. 이렇게 순서죠. 디귿 기억력 이해하세요? 맞죠? 자, 그리고 또 개념 적용 문제 조금씩 풀면서 할게요. 한번 풀어봐 주시고. 일단은 6번까지 먼저 푼 다음에 할게요.
기억은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합성한다. 비생물 요소에서 생물 요소로. 이거는 이제 물질의 이동 일부. 이건 맞죠. 네. A와 B는 얘가 생산자가 돼야 되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니까 얘가 생산자고 얘가 소비자고, 기억과 니은 형태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기억과 니은, A와 B는 모두 기억과 니은의 형태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비생물 요소에서 생물 요소로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죠. A에서 B로 이동하는 에너지 형태는 화학 에너지죠. 얘가 뭐 유기물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가 많네. 그럼 다 5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A와 B는 분해자와 생산자 중 하나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그게 생산자고, 그쵸? 얘가 분해자가 돼야 되고, A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맞고, B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이건 호흡이라고 해야지 맞겠죠, 그죠? 기억과 니은에서 탄소가 유기물 형태로 이동한다. 맞죠? 네. 유기물 형태로 이동합니다. 4번 답하시면 되고, 3번에 질소 순환 과정인데, 가와 나는 질소 고정과 탈질산화 작용 중이다. 얘가 탈질산하고 얘는 질소 고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뀝니다. A가 질산 이온이고 B가 암모늄 이온이다. 맞고요. 가 과정을 통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질산이온이 질산으로 되는 거고요. 생산자는 나 과정을 통해 질소 화합물을 합성한다. 이거는 뭐 생산자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질소 고정 세균이 한 거고, 생산자는 뭐 이게 요렇게 된 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야 돼. 뭐 이게 뭐 질소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틀렸고, 1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런 거 뭐 단백질을 바꾸고 이런 거는 이제 생산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요거는 이제 질소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요거는 질산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기억은 질소 고정 작용을 통해 질소를 포함한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게 유기물은 아니고요. 요거는 아직은 무기물이에요. 이게 유기물이 아닙니다. 이게 암모늄 이온이 뭐 유기물은 아니에요. 얘가 유기물이고, 얘가 이제 식물 몸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제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여서 이거는 맞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질산화 작용입니다. 탈질산화 작용이 아니라 이건 질산화 작용이에요. 요게 탈질산화 작용이고, 식물은 암모늄 이온을 이용해 단백질 합성한다.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암모늄 이온으로 단백질 합성할 수가 있다. 네. 네. 위에는, 응? 뭐가요? 기억니은 뭐냐고요? 이거는 질소 동화작용인데, 뭐 뿌리옥 박테리아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하여튼 이건 질소 동화작용이 아니라, 질소 고정하는 거고요. 네, 질소 고정 세균이 작동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질산화 세균, 질산을 만드는 질산화 세균, 질산화 작용. 근데 이게 식물의 몸에 들어와서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이해가요? 지그시 가지고 그 다음에 5번에 탄소순환 과정과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인데 가에서다는 광합성 질산화작용, 질소 고정작용을 순서시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광합성이고 요거는 질산화작용이죠. 얘 질산으로 만드는 거니까 질산화작용이고 요거는 질소 고정이죠. 그래서 가 과정은 생산자와 소비자에서 소비자는 안 일어나죠, 광합성이. 나 과정에서 생성물은 식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된다. 이게 식물의 뿌리로 흡수되죠. 그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 다가 일어난다, 맞죠?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얘가 2네요, 2.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7, 8, 10만큼 이렇게 와야 되고 얘가 원래는 100이었네, 얘가 에너지가. 그래서 A가 받은 에너지 양은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하는 영향 에너지 양과 방출된 열 에너지의 합보다 많다. 그럴 수 받은 게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한 거는 10이고 방출된 열 에너지 사체를 빼고 얘기한 것 같긴 하네.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이해하실까요? 사체만큼이 더 여기 받았으니까 A가 받은 에너지와 A, B가 B로 전달한 에너지 양은 같다. 아니죠? B로 전달한 건 10밖에 안 되는 거죠. 아, 형태가 같다라고 있구나. 형태는 다르죠. 그러니까 받을 때는 빛 에너지고 요거 전달하는 건 유기물이니까 화학 에너지가 되겠죠. 네, 틀렸네. 그 다음에 A에서 B로 이동한 에너지의 양은 B에서 C로 이동한 에너지 양보다 많죠. 요거는 이제 10만큼 이동했고 여기서는 이제 2만큼 이동했네. 7번 아직 안 했죠? 7번부터 12번까지 해보시고 7번에 그 A와 B의 1차 소비자와 생산자 중 하나고 뭐 이거는 당연히 생산자 1차 소비자야 되고 B의 에너지 효율은 10%이다. %이다. 얘가 20이고요. 에너지 효율이 10%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지금 1000인가요? 1000 얘가? 1000? 맞죠? 그러면 얘가 10%면 100이 돼야 되네. 그럼 여기가 800, 100 빼니까 100이네. 요거는 70인가요? 70 있으면 되고 기업과 니은의 차이는 730이다. 맞네.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보다 2배가 높다. 20%니까 맞네요. 네. 사체 배설물을 포함된 에너지 일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 이게 나중에 결국에 이게 열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도 분해되면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는 게 맞고요.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8번에 자, 식물 군집이니까 총 생산량이고 이건 순생산량이고 이거는 뭐 피식량 뭐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식물 군집의 총 생산량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더한 값이다. 그러니까 광합성량이 총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네, 순생산량은 광합성량에서 호흡량 뺀 거고요. 광합성량, 호흡량 더한 게 아니라 광합성량이 총 생산량이 돼요.
다음에 1차 소비자의 성장량은 기억과 같다. 근데 기억의 일부죠. 그러니까 피식량 중에 배출량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 또 호흡량 또 있어요. 그거 빼고 뭐 잡아먹히는 것도 있어. 그거 다 빼고 나서 성장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려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소비자와 분해자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소비자 뭐 여기 포함되죠. 뭐 낙엽 고사량 뭐 이거에 분해자 호흡량 들어가고, 피식량에 소비자 호흡량 들어가니까 뭐 니은에 포함된다는 맞는 설명이죠. 답이 2번. 다음에 9번에 어떤 식물 군집에서 시간에 따른 유기물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성장량과 순생산량 중 하나다. 총생산량에서 순생산량보다 성장량이 더 작은 거죠. 얘가 순생산량이고 얘가 성장량이 되는 거고, 기억에 포함된 유기물 중 일부는 초식동물 이동한다. 맞는 이야기고, 섭식량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피식량이죠. 피식량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 낙엽량이 포함된다. 성장량에는 낙엽량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낙엽량과 고사량을 빼야 됩니다. 순생산량에서 빼야 되는 거고, 이 식물 군집의 호흡량은 총생산량 보시면 돼요. 총생산량. 아니다. 총생산량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뺀 값을 봐야 돼. 뺀 값. 그러니까 요만큼 있죠. 요만큼. 요게 호흡량이에요. 호흡량. 총생산량에서 호흡량 빼면 순생산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T2일 때가 더 많다는 말. 이해하세요? 여기 뺀 값이 호흡량이 됩니다. 호흡량.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에 대한 거죠. 얘가 증가했고, 여기서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고 그럴 거고, 뭐 그럴 건데, 2에서 여기서 얘가 증가하고 얘가 늘어났으니까 얘 감소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에서 2차 소비자는 이제 증가를 해요. 1차 소비자가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3에서는 1차 소비자가 감소해야 돼. 얘가 감소하고, 그럼 얘도 감소하고 얘는 증가 감소이다. 2차 소비자의 개체수 분의 생산자의 개체수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 생산자의 개체수. 그러네. T2일 때, T3일 때는 생산자 줄어들고 2차 소비자 증가한 거죠. 그쵸? 이거 맞고. 그 다음에 구간 2에서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그러니까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1차에서 2차 증가하네요. 왜냐면 이제 잡아먹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소비자가 더 개체수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1차에서 2차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증가한다. 맞네. 다 5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건 쳤다가 하겠습니다. 사건 쳤다가 11, 12번 할게요. 질소순환인데 암모늄이온, 질소기체, 질산이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각각 질소 고정과 탈질산화 제공 중 하나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니은이 니은으로 갔네. 그쵸? 여기에 그러면 암모늄 이온이 돼야 되고,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 작용으로 질산이온 될 거고, 요거는 이제 N2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질소 고정이고, 요거는 아니네. 탈질산화네. 질산화가 아니라 탈질산화네. 그럼 다시 해야겠네. 그러면은 탈질산화가 들어가야 돼. 여기 질산 질소기. 그럼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질산화라고 해야 되나, 질소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탈질산화. 그러면은 요렇게 돼야겠죠. 탈질산화. 근데 요것도 질소 고정 중에 속하는 거니까 요렇게밖에 할 게 없네. 그래서 기역은 뿌리를 통해 식물 체내로 흡수될 수가 있고, 니은과 디귿은 질소 원자 개수의 합은 2이다. 이거는 1이고 이거는 2니까 3이네. 3 이해하시죠? N이 하나잖아요. 여기 1이고 그리고 N2잖아. N2 질소 원자 개수의 합으로 써 있잖아요. 2니까 3이죠. 1과 2 모두 식물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질산화 세균이나 탈질산화 세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질산화 세균, 탈질산화 세균한테서 일어나는 거죠. 1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는 1차, 2차, 3차 소비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근데 에너지 효율이 이제 높은 애가 요게 에너지 양 상대값고, 근데 여기 이게 써있네. 에너지 효율은 C가 A의 2.5배. C가 A의 2.5배. 그러면 에너지 양의 상대 효율 2.5배. (50까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뭐 B나 A면 요게 2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만약에 C가 1이면, 그러면 이거의 2.5배면 2.5배면은 2.5배 2분의 5배 50%네. 50% 되게 높은데? 아니구나. 이제 이거의 2.5배니까 25배구나. 25%.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맞는가 봐야 되거든요. 얘가 10%라고 치면은 얘는 이제 100이 돼야 되고, 맞죠? 여기 1000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의 20%면 얘가 20이 돼야 되고, 100에 20%면 20이 돼야 돼. 그거의 25%면은 4분의 1이니까 5가 맞네. 맞죠? 이렇게 매칭했을 때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만약에 그러니까 1단계가 A라고 치면 이게 너무 작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거 본 다음에 이제 요게 너무 작은데 바로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싶은 거지. 근데 왜냐면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0.5%밖에 안 되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올라갈수록 높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매칭하는 게 맞다. 그래서 A가 2고 기억은 100보다 작다. 기억은 100보다는 작네. C의 에너지 효율은 30%보다 크다. 그렇지는 않네. 25%니까. 이해하시죠? 3번 하시고. 여기까지 했고요.